김재규의 범행을 도와준 정 총장의 행동들.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고도 함구하다. 정 총장이 10월 29일부터 4일간 스스로 요청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김재규가 요구하는 대로 그의 차에 올라탄 뒤 차 안에서 취한 태도나 6번 지하 벙커로 가서 한 행동들이 모두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피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을 수습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범인을 찾아서 체포하는 일이다. 또 대통령을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 범행 전모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정 총장이 6번 벙커에 도착하자마자 경호실과 수도경비사령부, 주요 작전 부대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당시의 일에 관해 정 총장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사건 발생 이후 1시간 반 동안 회복계 조치, 계엄 준비, 군부대 파악 등을 끝내고 긴장이 눈 녹듯 서서히 풀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후 대책이 염려되었다. 다들 멍하게 앉아있기만 했지 구체적인 의견도 방안도 세우지 못한 채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나는 비로소 찬찬히 김재규 부장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할 대로 초췌해 있었던 것이다. 좁은 내 방 안에서 둘러앉아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나는 옆에서 듣기만 했다. 정 총장은 멍하게 앉아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국방장관, 군 수뇌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했다. 대통령이 피살된 현장 가까이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김재규를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김재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만큼 여유가 생겼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대책 없이 웅성거리고만 있는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을 김재규 부장이나 김계원 실장을 상대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들은 최소한 범인이 누구인지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명시적으로 누가 대통령을 쏘았다는 말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소행인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더욱이 찬찬히 김재규의 얼굴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최소한 김재규에게 일말의 의심은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 총장은 김계원 실장이 자신을 찾아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고 할 때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을 시해한 측이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기도가 실패할 것인가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라고 수사관들은 판단했다. 정 총장은 일단 6번 벙커에까지 온 이상 김재규뿐 아니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면 되었다. 그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뿐이었다. 다만 그 시점에서 대통령 유고에 따른 권한 대행은 그 존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제외한다 하더라도 노재현 국방장관은 엄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만큼 정 총장은 대통령 시해라는 초미의 국가적 중대사를 남보다 먼저 알게 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는 6번에 도착해서 노 장관을 6번 벙커로 불러다 놓고는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함구하고 있었다. 노 장관은 합수부 수사관에게 이렇게 진술했다.
당시 6번 벙커에서 위 정승화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상술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하 서거 사실과 또 자세한 것은 충정부장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 외 달리 부대 배치, 비상 발령 및 계엄 준비 등에 관하여는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체포되어 일단 상황이 끝날 때까지도 정승화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을 제외하면 그날 대통령이 피살됐다는 사실을 육군 참모총장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다.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직면하여 어찌할지 모를 때,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원칙과 근본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 정 총장이 생각해야 했던 원칙과 근본은 무엇이었을까? 군 통수계통상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몰랐다 해도 최소한 대통령이 누군가에 의해 피격 사망했다는 사실만은 김재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려준 김재규가 누구인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의 정보를 관장하는 중앙정보부장이 아닌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대통령이 피격 사망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했다면 자신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수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 총장은 원칙과 근본에 충실한 정도를 걷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다. 정 총장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안가 본관으로 달려온 김재규 부장의 거동이나 행색, 그리고 차 안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의심했으면서도 정작 김재규와 계엄령 선포, 군 병력 동원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다. 김재규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정 총장에게 이 나라 운명은 이제 정 총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일단 달성했으니 서둘러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잡는 일만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정 총장은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짐짓 모른 채 김재규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병력 동원 문제, 계엄군을 배치할 국가 주요 보안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김재규가 자신과 함께 육본으로 들어온 것은 정 총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일단 두 사람이 도착한 그곳은 자신의 영토였다. 물론 그때 김재규 본인과 중앙정보부 경호원들이 무장하고 있었지만 일단 육본 내부로 들어온 이상 감쪽같이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나운 맹수도 우리 안에 갇히면 이빨도 발톱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실제 그로부터 서너 시간 뒤에 김재규 체포 지시를 받은 나는 아무런 충돌이나 마찰 없이 김재규 체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가 정 총장과 공범 관계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김재규를 격리 수용하는 조치부터 취했어야 했다. 정 총장의 함구는 그저 무심한 행동이 아니었다. 김재규는 차 안에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정 총장에게 특별히 강조했다. 육본에 도착한 뒤에도 국무위원들에게 계엄령 선포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보안 유지를 끈질기게 고집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자신의 내란 기도가 벽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사건의 은폐는 반드시 필요했고 정 총장의 함구는 김재규의 침묵 지시에 순응한 것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경찰이나 당국에 신고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피살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먼저 알고서도 더구나 일반 시민도 아닌 육군 참모총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알려야 할 곳에 전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신변에 관한 사항이니 대통령 경호실에 우선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들에도 마땅히 알려줘야 했다. 정 총장의 침묵은 의도된 함구였다. 김재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침묵이었다. 수사기관이 손쓸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킨 수사 방해 행위였다. 김 실장의 실토와 국방장관의 신병 확보 지시가 있기까지 그 4시간 사이에 김재규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 도주했거나 공모자나 배후 세력을 숨기기 위해 자결이라도 해버렸다면 자칫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 총장이 대통령의 죽음이 피살이라는 것, 김재규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김 실장이 털어놓을 때까지 감추고 있었던 것은 김재규의 범행에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 정 총장 스스로도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과 그 일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 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6번 벙커에서 국방장관이 도착하였을 때 장관에게 각하가 만찬 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김재규에게 물어보도록 한 것은 그때 본인은 김재규가 범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회 진술한 바와 같이 장관에게 범인이라고 보고할 수 없는 처지여서 김재규에게 직접 묻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국방장관에게 피의자가 궁정동에 갔던 사실 및 김재규와 함께 온 사실과 김재규가 각하 시해 현장에서 나온 사람이란 사실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보고 의무 있는 자로서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사건의 자초지정을 아는 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결국 김재규의 범행을 은폐한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월권적 명령으로 경호실을 무력화시키다. 정 총장은 자청에서 받은 1979년 11월 1일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6번 벙커에 도착한 뒤 전성각 수도경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상황을 파악한 데 이어 호출을 받고 6번 벙커를 찾아온 전 사령관에게 수도경비 사령부 병력으로 하여금 경호실을 포위하도록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수도경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평소 수경사는 경호실의 지휘를 받고 있어서 만약 경호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비상조치가 탄로날 것 같아서 바로 조치 지시하지 못하고 사령관에게 당신 부대 이상 없소? 라고 물으니 이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므로 경호실과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 명령 이외에는 누구의 명령도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완전히 장악하라고 지시하면서 부대 출동 준비를 시키고 당신은 즉시 B2 방카로 오라. 내 명령 이외에는 절대 병력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한 후 그 무렵 도착한 수도경비 사령관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들어오기에 너의 부대 이상 없느냐고 재확인하고 각하가 저격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청와대를 포위하라고 명령하니까 수도경비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청와대 상황은 수도경비 사령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거기 부대를 배치하면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그러면 직접 접촉되지 않게 원거리를 포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경사령관은 자기 부대를 지휘하라고 돌려보내고 수도경비 사령부 병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오직 대통령 경호실장만이 행사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수경사를 경호실장이 작전 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경사가 대통령 경호부대이기 때문이다.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수도경비 사령부 병력을 지휘 통솔할 권한이 없었다. 군에서 작전 지휘에 관한 사항은 권한 관계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육군 참모총장이 월권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경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 총장은 훗날 자신의 책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 만찬에서 저격당해 돌아가셨다면 청와대 경호실을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소. 수도경비 사령부는 병력을 풀어서 청와대 병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청와대를 포위, 경호실이 외부와 접선하는 걸 막아야 하오.
경호실을 완전히 차단하시오. 조직적 행위라면 외부 접선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전성각 수경사령관에게 경호실을 포위하도록 한 것은 경호실 병력이 움직이면 자칫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때는 경호실이나 수도경비사령부 그 어느 쪽도 대통령 시에 가담한 일이 없고 그런 징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후였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경호실 병력이 외부 세력과 충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시해한 세력과의 충돌이 있을 뿐이다.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피격된 사실을 경호실에서 알게 된다면 당연히 김재규를 체포하러 출동할 것인 만큼 경호실 병력이 나올 수 없도록 외곽에서 봉쇄하도록 조치한 것은 경호실 병력이 범인 체포를 위해 출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김재규를 보호해주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판단이었다. 정 총장도 이렇게 진술했다.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하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 시해 범인 체포를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재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 총장이 6번 벙커에 도착해 취한 조치 가운데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실 병력을 일절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은 합수부 수사팀으로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 총장은 경호실 차장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다. 경호실이 의심이 들어서 청와대 경호실 차장 이재전 장군을 대라고 하였더니 전화 연결이 되어 당신 어디서 전화 받소? 하니 여기 경호실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경호실은 아무 일 없소. 라고 다시 물어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서 목소리로 짐작을 하여 보니 가담한 것 같지 않고 그쪽에서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비서실장 일행도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기에 경호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지 아니하여서 소수 몇 놈이 저격 행동을 하고 도망갔든지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 명령만 들으시오. 수도경비 사령부가 청와대를 포위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충돌치 않도록 하시오 라고 명령하니 왜 그러시냐고 묻기에 이유는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수도경비 사령관과 직접 협조하라. 경호실 요원들은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정 총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과 나눈 이 통화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시해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범인이 차지철인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 정 총장도 이재전 차장과 통화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차지철이 범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호실은 물론 수도경비 사령부도 경호실장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였다. 차지철이 대통령을 시해했거나 그 사건에 가담했다면 경호실과 수도경비 사령부의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과 관련해 정 총장은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이재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과의 전화로 나는 범행의 윤곽을 새롭게 잡게 되었다. 경호실에 조직적 가담이 없는 소수의 범행일 것이라는 생각이 차츰 머리에 떠올랐다. 라고 썼는데 이는 자신의 최초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논리였다.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 차지철의 단독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차지철이 경호실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차지철은 범행 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행 후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건 경호실 조직, 나아가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군 병력을 지휘하려고 했을 것인 만큼 경호실이나 수경사가 그처럼 잠잠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정 총장이 경호실 차장과 통화하고 난 시점에서는 최소한 차지철이 시해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지철이 경호실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차지철이 정상적으로 임무에 임하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시해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실과 수경사가 그처럼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차지철도 살해되었거나 죽지는 않았더라도 부상 또는 구금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정 총장도 범인은 차지철이 아니라 김재규라는 확신을 그 스스로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 총장은 이재전 차장에게 경호실 병력의 외부 출동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차지철이 무력화됐다는 판단 아래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경호실에 출동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차지철이 범인이라면 경호실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장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호실에 그런 월권적인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 총장은 내 명령 없이는 절대로 병력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다짐까지 해두었다.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면 경호실로 하여금 비상을 걸고 현지에 병력을 출동시켜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정 총장은 그 반대의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정 총장은 그 조치로 경호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셈이었다. 경호실이 대통령 시해라는 반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경호실에 대통령이 시해됐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거꾸로 권한에도 없는 명령을 내려 경호실의 기능을 정지시켜 결과적으로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시해범을 체포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정 총장의 그 지시로 이재전 차장은 총성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던 요원들마저 철수토록 했다. 결국 경호실은 박 대통령의 시신이 청와대로 돌아와 안치된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이후에야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정 총장의 출동 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경호실 병력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김재규의 범행 사실을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 실장이 김재규의 범행 사실을 국방장관에게 알려준 시각이 범행 후 거의 4시간이 지난 밤 11시 30분경이었던 만큼 그 시간이 흐르기 훨씬 전에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면 이후의 상황 전개는 실제와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12.12라는 말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병력 동원 내용을 김재규에게만 보고하다. 정 총장의 월권과 위법 행위는 참으로 거침이 없었다. 정 총장은 6번 지하 벙커에서 김재규의 말대로 24단 구공수 여단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수도경비 사령부에 대해서도 출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당시의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만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 국방부 훈령 61호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투 여단급 이상의 부대를 출동 또는 이동하려면 국방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보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구두 승인을 받지 않고는 병력 동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 총장은 군 통수 개통상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중앙정보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이 선포되기도 전에 계엄군을 동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는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소집하면서도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김재규는 우리 수사관들에게 김계원이 나를 범인이라고 털어놓음으로써 배신을 했지만 정 총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서 정 총장이 국방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병력 동원 내용을 자기에게만 보고했다고 떠들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정 총장이 최소한 그때까지는 김재규의 의도대로 군을 움직여 주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정 총장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관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재규에게 협조한다는 뜻으로 병력 동원 내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구공수 여단장에게 출동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육본으로 이동시키라는 등의 조치를 하고 통 내용을 김재규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총장실로 가서 위와 같은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이때 김재규의 의도를 알고자 비상계엄이 발령되어 부대가 서울에 진주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동석한 김정섭이가 방송국, 상수도, 저수지, 발전소, 은행 등이라고 하여 이때 본인은 병력 배치에 사용코자 상기 내용을 메모하여 보관하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중앙정보부장에게 업무상 보고 의무가 있나요? 본인은 중앙정보부장에게 아무런 보고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벙커 내 총장실에서 김재규에게 군순회 소집 사실과 계엄군의 출동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계엄군의 점령 목표에 대하여 문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재규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김재규 역시 정 총장의 그러한 행동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6번 벙커 내에서 정 총장이 의심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던가요?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으나 전술과 같이 본인에게 병력 배치 등 조치 사항에 관하여 본인에게 보고를 하며 점령 목표를 물어 본인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데 대하여 정 총장은 본인이 범인임을 알면서 본인의 목적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재규가 11.6 당일 정승화 총장을 궁정동 안가 본관에 불러다 놓은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시해한 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될 정 총장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이었다. 대통령 만찬 행사를 통보받은 뒤 새삼 정 총장을 저녁 식사 명목으로 만찬장 옆에 대기시킨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 총장은 김재규가 나와 먼저 저녁 약속을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 만찬 행사를 통보받은 것으로 믿는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과 모든 기록에 비추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재규는 남산 사무실에서 오후 4시 10분경 차지철로부터 대통령 만찬 행사를 준비하도록 연락받았다. 그 준비를 위해 궁정동 안가로 온 뒤에 자신의 비서인 윤병서를 시켜 정 총장에게 저녁 초대 전화를 건 시간은 4시 40분경이었다. 설사 김재규가 주장하듯이 사전에 그러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찬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일이면 당연히 시간이 겹치는 사전 약속은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규가 만찬장 바로 옆에 있는 안가 본관에 정 총장을 오게 해서 굳이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정 총장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른 두 사람의 행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